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2월 12일 화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얼마나 상승하는지 전체 윤곽을 발표합니다. 평균 9.5%가 오릅니다.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북한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부족이 의사들의 과중한 근로와 과로사를 부르는 원인이라며 의대 정원을 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에 약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뉴스의 광장 첫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한국당 의원 3인방에 대해 국회 제명, 즉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돼서 이들을 제명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4당은 한국당 3인방의 국회의원 제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에 이들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것은 제명을 해서 국회에서 추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당은 거기에 대해서 철통같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여야 4당은 이 때문에 법적 조치도 함께하기로 하고 일단 정의당이 먼저 북한군으로 허위 지목된 5.18 시민군 곽희성 씨와 함께 한국당 3인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이 사람들은 강주의 이름으로 엄단을 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5.18 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어제 국회로 한국당을 항의 방문했지만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당했습니다. 제명해야 됩니다. 제명할 때까지 우리는 싸울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5.18 단체들은 한국당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내일은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영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 망언 파문을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유공자들을 괴물이라 칭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발언 사흘이 지나서야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은 5.18 유공자가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잘못된 표현으로 무리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최 측 의견과 자신의 발언이 섞여 와전돼 바로잡겠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해 5.18 관련 비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와전된 게 아니라 김 의원 본인이 직접 북한군 개입을 역사적 진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침 회의 직후 해당 의원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도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추가 입장문을 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를 해야 하냐는 취지였다며 따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도 못 내리고 주저하는 사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평가와 기록이 완성된 진실이라고 밝혔고 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도 민주화운동을 종북 좌파 문제로 왜곡해서 거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260개 보수단체도 해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빈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대로 오늘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판빈민 장관의 이번 방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판빈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일정,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정하는 땅값이죠. 오늘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규제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10% 가깝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명동 같은 비싼 지역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0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오늘 지역별로 얼마나 상승하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5%, 2017년 4.9%, 지난해 6%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공개적으로 인하를 요구해오고 있지만 지난달 9.1%대 상승을 한 단독주택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보다 14%가량 올라 지난해 상승률의 2배 수준으로 뛸 전망입니다.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도 20% 안팎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시세와 공시지가의 격차가 큰 것으로 지목돼 온 주요 상업시설의 땅값이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9,100만 원대에서 1억 8천만 원대로, 우리은행 명동 금융센터 부지도 8,800만 원대에서 1억 7천만 원 넘게 2배 이상 급등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부지도 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서 5,600만 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와 부산, 제주, 대구, 세종 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63%로 52%인 단독주택보다 높은 만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황우혜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13주 연속 하락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우리 경제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우려도 있어서 금융당국도 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박원갑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역전세난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동안 역전세난 문제가 지방을 넘어서 서울로도 번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 서울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끊기면서 이사를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감정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에 비해서 한 1.8%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한 1.8% 정도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지면은 역전세난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강남 4개구의 전세값은 2년 전보다 한 0.8% 정도 떨어져 있어서 네. 지금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뭐 헬리오시티 물량을 1월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은 한 5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이게 11년 만에 가장 많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역전세난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 좀 더 악화된다면은 뭐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 문제도 생길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깡통 주택 얘기하셨는데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다 뭐 그런 건데 위험이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서울하고 비교하면 지금 서울은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뭐 지방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가령 뭐 거제, 창원, 울산, 뭐 구미 그리고 충청권의 청주 이런 데서들은 지금 사실상 뭐 깡통 주택이나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네. 수도권에서는 매매하고 전세가 많이 떨어지는 뭐 경기 남부 지역 쪽에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뭐 설사 이제 이런 게 나타나더라도 좀 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더 떨어져야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 2016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이때 당시에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가 한 75%까지 달했는데 지금은 5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갭 투자 중에서 일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깡통 주택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다. 아직은 이제 주의보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일단은 시장 동향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위기까지는 아니다. 그건 과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해볼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전세 역전세난까지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깡통 전세가 나타난다면은 지금 전세 자금이 한 92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과거에도 이제 그 역전세난이 일어났을 때 그 집주인에게 이제 집을 담보로 일정한 이제 그 자금을 빌려줬잖아요. 예. 역전세 대출 같은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뭐 경매에 붙여지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뭐 건설사의 어떤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세나 매매가 거래가 안 되면은 새 아파트 입주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되면은 건설사들이 이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금 관리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재무 건전성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근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열기 이후에 겪고 있는 후유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깡통 전세나 뭐 깡통 주택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기민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고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에서 다시 드러난 사실이죠. 의사들의 과중한 근로는 의료진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3천여 명 정도에 묶여 있는데 이걸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숨진 인천 길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33살 신모 씨는 35시간 연속 당직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위 돈이 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제외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비인기과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해마다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살인적인 근무 환경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수는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 상태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엔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반대해왔습니다.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라 비인기과의 수가가
너무 낮은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고 국민 1명당 진료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3배나 많습니다. 의료계에서 전공의 부족과 3분 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의사 수를 해마다 최소 6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일단 정원 49명의 공공의료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급한 불은 끄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간추린 뉴스 이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3년 만에 명예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는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당한 당시 2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명예 졸업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단원고 측은 그동안 미소습 학생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명예 졸업식을 미뤄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유족 측에서 올해 명예 졸업식을 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제언을 막기 위한 의회의 국경장벽 예상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이고 화가 나 있다며 국가는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셧다운을 갖게 될 것이라며 협상 교착에 대한 민주당 측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부처들이 자연재해 피해 극복을 위해 밀 5만 톤을 무상 제공해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러시아 상원 고위 인사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은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화요일 뉴스의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로안전사업, 건축자재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코스피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이 다스코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역 대표 기업 다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114 다스코.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한전공대 설립 확정 프리미엄의 토담 휴로스 센트럴 타워.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역대급 지식산업센터, 성공 비즈니스를 키우는 다양한 혜택과 최적의 업무 환경. 토담 휴로스 센트럴 타워. 절찬리 개관 중. 1800-2232 토담건설. 목포 서희스타일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월 말 모델하우스를 폐관합니다. 서희건설의 자부심과 성실 시공으로 2020년 9월 입주를 약속드립니다. 목포 가톨릭대 바로 옆 서희스타일스 282-1365 서희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그나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에 불었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꼬집뽕 있지. 검색창에 신안 꼬집뽕. 주문전화 061-272-8395.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다시 한번 중요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5.18 공청회에서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폭동 그리고 괴물집단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온 국민들의 분노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천박한 역사인식 그리고 막말에 대해서 정작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침묵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편매와 왜곡으로 훼손될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공당, 이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이종명 그리고 김순례 의원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는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실 분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2월 12일 화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시작합니다. 오늘은 호흡기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한 데다 현재 광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나흘간 이어진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지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출 시 KF 등급이 적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한데요. 일부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광주광역자활센터로 밀려 지나고 있고 석곡동 주민센터에서 광주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속도내지 못하고 있어서 지나실 때 13분 이상 소요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골라온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전 판사인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월간조선 전 기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출신의 권태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3사람 중에 이동욱, 권태호 두 사람을 다시 추천해달라, 즉 임명을 거부한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우선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관련 분야의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 정치 연구가, 인권 활동가 등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도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어제 임명 거부로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또다시 늦어지게 된 점이 아쉬운데 청와대는 이 점에 대해 향후 논란이 생길 사항은 미리 잡고 가는 것이 맞다며 한국당이 조속히 재추천에 응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최순실 특검 연장 거부 발언의 문제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 발언을 두고 황 전 총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안검사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모른 채 하고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절했었다니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에도 70이라는 일이라는 짧았던 조사 기간 때문에 조사가 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짧은 특검 기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물론 SK와 롯데 등 재벌들의 뇌물죄 수사도 착수하지 못했었고요. 무엇보다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로서
역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금의 정치적 행보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황교안 전 총리는 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런 인사가 정치 권력을 잡게 될 경우 월권을 행사할 우려가 너무 크다며 국정농단 방조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위안부 문제를 일왕의 직접 사죄를 통해 풀자고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이 일본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입니다. 문 의장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정말로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하면 그 한마디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에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발언을 조심하라고 대응을 했고 이를 어제 교도통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 국내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계속해서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일본 내에서는 언론들이 일왕의 실명을 제대로 거명하지 않을 정도로 위상이 높다고 네. 합니다. 일왕은 원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다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자 당시 인간선언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내려왔다고 하죠. 지금 일본인들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사에서도 아키히토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덴노헤이카, 긴조덴노, 우리말로 천황폐하, 금상천황 정도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제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독서를 내뱉는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네. 댓글 내용은 보나마나 굉장히 험했겠죠. 일본 언론은 문 의장이 일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영린을 건드린 셈이라고 풀이했고요. 문 의장은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어떤 뉴스 골라오셨어요? 네, 대한체육회가 어제 서울과 부산 두 곳 중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서울을 선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대의원 총회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이 총 유효표 49표 중에 과반 이상인 34표를 얻어서 부산을 제쳤습니다. 네. 부산은 부산과 서울의 공동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평양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각종 인프라에서 강세를 보인 서울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동학의 올림픽을 통틀어서 2개 이상 도시나 국가가 공동 개최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경기장을 국가 내 다른 지역에 분산한 사례만 있었기에 최초로 두 나라 공동 개최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평화와 화합의 통일 올림픽을 실현한다는 대의 명분은 향후 유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기에 정치 외교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루아침에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 또 경기장 및 각종 기반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서울과는 달리 평양의 열악한 인프라를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또 여러 다른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정희정 리포터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충돌 금지는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익 등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무 기준인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막는다. 그게 바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 등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득뿐만 아니라 특혜나 편의를 봐줘서도 안 되고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는 건데요. 또 퇴직을 했더라도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손혜원 의원과 친인척 지인들이 목포 문화재 일대 건물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바로 그게 의혹 아니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부동산 매입이 지역을 살리는 공익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 땅을 이게 7억 얼마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이걸 사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건져서 제가 나머지 다 드릴 거에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손 의원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것인지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손 의원의 논란 이후에도 또 이장우, 송원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네.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있지만 법적 개념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된 그 손 위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국회의원이 자기가 땅을 사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정책을 펼쳐서 거기에 국가적인 돈을 투입하게 되면 그 땅값이 당연히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땅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기와 이해 충돌이 되는 업무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률에는 그게 빠져있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법률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리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법률 자체가 의미가 좀 많이 퇴색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초 부정청탁금지법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년 3월에 처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삭제됐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네. 당시 이해충돌 방지법이 삭제된 이유는 어떤 거였던가요? 19대 국회는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했을 그 당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를 했던 이해충돌 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영삼 사무처장의 이야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권고적이고 또 선언적인 규정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벌칙 조항까지도 없는 규정입니다. 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3년도에 김영란법 그 원래의 취지대로 보면 이해충돌에 관한 금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의 직무수행 금지, 그다음에 외부 활동 후 제한, 그다음에 사업자 등과의 거래 제한, 소속기관 가족 채용 제한, 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 공용물 직유 등의 사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다면 그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죄를 이렇게 묻기 전에 공직자의 업무상 이해관계를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규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핵심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에 와서 검찰의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기재부의 고위공무원으로 있다가 국회에 와서요. 자신이 편성한 예산을 기재위 상임위나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에 들어가서 본인이 결산을 합니다. 이런 이해충돌 행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두 가지를 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국가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3년 동안 기존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고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또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가치가 바로 이 공정성 그리고 합법성에 바탕한 이 공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해충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위반을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기준을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또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나 전문 감시기구 구성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해충돌 논란이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정 리포터였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로 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신들의 반응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우리 언론들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다른 시각이 나온다거나 그런 보도는 외신에서 나오지 않고요. 네. 다 비슷한 내용들 아주 빠른 시간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11일 보도에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국의 그에 따른 보상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네. 중국의 환구시보에서는 지난해 1차 북미 회담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달성한 회담이라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 추진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양측이 대략적인 시간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협조가 모색된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교도통신은 지난 9일 보도에서 2차 회담 조정을 위해서 한국의 원비 국무부의 비건 북한 담당 특별대표가 이 서울에서 한일 양국의 고위 관료 회담을 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있고요. 계속 이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상이 최근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장기간을 위한 건 아니고 1년짜리 일시적인 합의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대북 협상을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보도에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서 양국 모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확정이 되지만 낙관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협상력 약화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분담금 합의가 타결됐다는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좀 쫓기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일단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를 제거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향후 일본을 포함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 문제를 넘겨놓은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국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스카 카운슬의 마이클 보색 특별 자문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한미 간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에게 재확인시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근데 동시에 미국의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은 미국의 동맹국 방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경고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한미 두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또 차후 협상과도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의심들도 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국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를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네.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얼마큼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홍콩의 문화일보는 이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을 했다. 이런 이 제목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1년짜리 합의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시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더 큰 대북 협상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타결이 됐지만은 향후 내년에 다시 협상이 열리게 될 경우에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그때의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축소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분담금 증액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일본 역시 2021년 이후 5년간의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예산을 위해서 협상이 2020년 내년에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잘 들었고요. 지난 2월 8일이 바로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한 지 또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이 28 독립선언이 3.1운동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또 사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한일의 100년 역사를 성실히 바라보자. 이런 제목의 아사히 신문의 9일자 사설이었습니다. 네. 이 신문은 그 100년 전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한일 병합은 조선민족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민족의 자결을 호소한 28 독립선언 이걸 계기로 해서 한 달 후에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이 한반도 각지에서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들의 이 움직임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민중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이 운동을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 일본에 의한 병합 후에 100년이 지난 시기에 당시에 그 칸나오토 총리가 2010년에 한일 간 병합이 조선 사람들의 뜻에 반한 지배에 의한 나라와 문화를 빼앗은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2010년 칸나오토 총리가 이 한일 병합이 강제적 병합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담화를 발표할 그런 당시만 해도 좀 부족하나마 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좀 새롭게 좀 개선되고 진일보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다시 또 옛날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네, 이전으로. 그렇죠. 네. 지금의 일본 정부는 한일 병합이 합법적이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과거사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도저히 그 상호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아사히 신문은 지금까지 100년간 시간 동안의 한일 관계는 갈등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협력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 병합이 합법적이었는가 불법적이었는가 이 문제가 양국 간에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지금까지도 역사 문제가 양국의 관계와 국민 감정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일본의 현재의 지배층을 포함한 다수의 좀 세력들은 가해자 측의 진정한 자기 반성이 있을 때 화해 협력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그 우리의 요구를 좀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제히 한반도 침략이 합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사실 그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과거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현재의 한일 관계와 그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정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인데, 그 일본 제야 일각에서도 이런 인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사히 신문 이번 사설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신문은 분명히 한일 관계 100년에서 절반 이상은
증오보다 협력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화해의 걸음이 후퇴하게 될 때 실망이 쌓이는 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역사는 있는 그대로 마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에서 유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갈등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제대로 좀 역사를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는데 역사의 그늘뿐만 아니라 그 밝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와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우려 섞인 시각을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까지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한국과 함께 막아야 된다는 그런 동맹 관계로 한일 관계를 인식을 하다가 최근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한국에서는 북한과 함께 일본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불안감이 최근까지 있었던 최근에 동해나 남해상에서의 도발적인 접근, 방어적인 역사 인식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따라서 일본 내 온건 세력이 한국에 대해서 주문하는 것도 일본의 불안감을 그러니까 필요 이상 키우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우리도 이제 일본 자체 내에서 정확한 역사를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말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좀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사히 신문은 이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동북아 안정과 관련해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에다가 미래를 여는 협동 정신도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가지고 계속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고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읽혀지네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날씨인데요.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데다 대기는 탁하고 건조합니다. 출근길 기온이 영하 6도를 유지하고 있고 체감온도 영하 8도에 달하고 있으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두꺼운 외투와 네일 갖춰 입어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과 함께 실내 습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 역시 가동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30분 전보다 교통량 많은데요. 무진대로 광주여대에서 운수 나들목으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상무대로 운천역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이고 이어지는 구간으로 서행 중입니다. 농성역 중심으로 각 방향 차량 늘어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소리였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더 안전하고 편안한 프리미엄 항공 에어필립이 광주 김포를 매일 1회, 김포 제주를 주 3회 왕복 운항합니다. 에어필립과 만나는 기분 좋은 하늘. 에어필립 광주 김포, 김포 제주 운항. 문의 1522-8700 에어필립. 창립 50년 세계 3위 보증보험사 SGI 서울보증. 지난 50년 보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SGI 서울보증. 새로운 50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꿈을 보증하다, 신용을 높이다. SGI 서울보증. 국제신용보증보험협회 2018 보험료 기준.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해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력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과 아침 종합뉴스가 이어지고요.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는 8시 10분부터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규제 개혁에 달렸다란 주제로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과 함께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1월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경기도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재점화시킬 성장 동력 모색이 시급합니다.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규제 사슬의 혁파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촘촘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혁신성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혁신성장에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규제 혁파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정도는 105위로 바닥 수준입니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제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위축되어 토종기업 G마켓이 미국의 이베이에 매각되었습니다. 국내 게임업체 1위인 넥슨도 각종 규제로 성장의 한계를 느껴 회사를 매각키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서안성 고덕 송전선로 구간이 5년째 지역 이기주의와 산업 규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불허로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소니와 합작으로 온라인 의료 사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규제개혁 행정명령 13771호에 서명했습니다. 1579개 규제 조치를 폐기, 연장,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 81억 달러 상당의 규제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국은 규제 무풍지대를 설정해 선시행 후 규제의 열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신산업에 대해 50년간 규제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는 화이트 스페이스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2개씩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하이드라오, 바이트댄스, 메이투안 다이안핑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소생시키는 길은 친기업, 친투자 정책입니다. 그 중심에 규제 혁파가 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만 명을 이끌어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론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장군! 병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옵니다. 큰일 났구나.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참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고기 전문 체인점 참고기간. 맞다, 참고기간. 어서 다녀오너라. 장군! 병사들은 다 나가 싸우는데 어찌? 가만히 있거라. 이 고기가 너무 맛있지 않느냐? 참고기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쌓여있는 우편물과 지저대는 강아지. 무슨 일 생겼나? 똑똑 해보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똑똑한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혁명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한가했던 외세나 독재에 한가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2020 소렌토 탄생. 더 웅장해진 디자인. 디젤 엔진 기준 첨단 안전사양 기본화로 디자인과 안전성의 차원을 높이다. 기아자동차 2020 소렌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